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당은 현 정부에 대한 분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층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통시장을 돌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여당의 국정수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려고 맞선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여 원을 전액 삭감한 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의 소관기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단독 처리였는데요. 표결 불참으로 항의한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 예산 삭감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장정영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여 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는 국제회의 개최 시 경호 업무 수행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경호처의 과잉 경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는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100%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활동을 멈추고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특히 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또 우리 국회에 대해서도 오만한 태도를 비추고 있는 것 저 역시 굉장히 불만스럽고 문제가 있다라고 공감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은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 예산, 목조르기 예산이라며 예산안 의결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12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2025년도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는 83억 원입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 무려 34%나 삭감해서 4년 연속 운영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 하면 옳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다 틀립니까? 검찰을 시작으로 경찰과 대통령 비서실까지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가 줄줄이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되면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경기도 수원의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와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생, 특히 경제 행보에 주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원의 전통시장인 영동시장과 목골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민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골목상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돌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큼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빵원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둔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언급하며 취업자 증가폭이 4개월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실업자 수에 잡히지 않는 그냥 쉬고 있는 인구는 244만 명이나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이 고용 상황을 악화 일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더는 시장 경제에서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가계 빚까지 1,900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와 김여사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추진하자고 응답한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할 때부터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했던 만큼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이어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지를 드러내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또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건건히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우다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려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 한 대표는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대다수가 청년이고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부터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낸 것처럼 2년 과세 유예를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재정 준칙 법제화 입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당내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연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당무 감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고 전까지 한 대표가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입을 연 한 대표는 건건히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한 대표는 또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 나서 국민의힘의 최우선 순위는 민심임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25일에 이 대표 재판에서 수긍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잘못한다는 반사이익으로만 민심을 되찾지 못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해서 국민들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오늘은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거대 양당 대표들의 행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엔 1심 선고 이후에는 정치권에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꿋꿋하게 그 민생 현안을 좀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있는 전통시장을 다녀왔다고요?
네, 오늘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수원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역화폐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에 집중한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당에 넘기고 다음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 대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일각에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 대표는 묵묵히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 안팎의 분위기를 다잡고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오늘 수원 전통시장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같이 간 것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수원이 경기도청 소재지인 만큼 이 대표 측이 김 지사에게 먼저 합류를 제안했고 김 지사가 이에 응했다고 양측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른바 비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서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행사에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나란히 행사에 함께하면서 원팀을 강조하고 또 당내 분열 우려를 불식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행보 하나를 더 살펴보자면 어제 그 주식 투자자들을 만났더라고요. 본인도 현재 공직자라서 국내 증시에는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이 대표는 어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에서 여러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배임죄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배임죄의 경우 이사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은 책임을 면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서 배당소득만 떼어내 단일과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배당소득만 따로 떼어내서 세금을 거두면 당연히 부담은 줄어들겠죠. 네, 문제는 부자 감세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이 대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차원의 민생경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한동훈 대표도 민생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네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 마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한동훈 대표 취임 후 5번째로 구성되는 특위인데요. 민생 행보를 통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한 대표는 민생특위 출범을 예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민주당은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려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을 주로 청년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 오랜만에 올라가서 손실 회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 대표는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겠다며 외연 확장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청주에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 교육 중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충북 청주에 이어서 전국 주요 지역을 방문해서 당원들과 접점을 넓히고 또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또 최근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육아휴직과 파견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대체 인력풀을 구성하고 또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1호 특위로 띄운 당 격차 해소 특위는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 채용 시에 지원금을 3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런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을 방문해서는 노동자가 보호받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한국노총 측과 의견이 갈리는 쟁점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당은 한국노총이 요구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사회적 대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조건으로 달았는데요. 정년 연장에 대한 내용은 격차 해소 특위에서 다뤄질 예정이고 관련 법안은 내년 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저희 둘 다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다음 주 방송에서는 목 관리 잘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경기도 여주 구양리 마을 공동체 햇빛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현장을 김동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대 국회 과제로 기후 위기 대응을 제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 구양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구양리 햇빛 두레 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마을이 주도해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이 마을이 특별한 것은 마을 공동체가 햇빛 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거기서 나온 수익을 마을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는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월 1,000만 원의 수입으로 마을 공동 차량 행복버스와 무료 식당, 문화 관람 지원 등 마을 복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마을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보조금 한 푼 없이 주민들의 힘으로 또 저리의 융자금을 받아서 주민들이 함께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동네에서 여러분 모두가 공동의 이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한 모델을 만들어내셨어요. 또 구양리 햇빛 두레 발전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거기에 보다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제도상 불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고쳐내는 일, 이런 마을이 만들어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확실히 돕겠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과 면담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회에서 중재 노력을 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 2022년 당시 당 TF 단장으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우 의장이 이번에도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청소년 활동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을 증액하고 돌봄 수당은 삭감했습니다. 여가위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관련 예산을 정부 안보다 27억 원 늘리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예산도 15억 원가량 증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돌봄 수당 예산은 지난해 실집행률이 80%인 것을 감안해 정부 안보다 384억 원 줄였으며 여가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38억 원 늘어난 1조 8,707억 원 규모로 의결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160여 건의 법안을 각 소위로 회부해서 세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사망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법안이 시행되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대표의 죄를 없애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건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자 이해 충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속노조 하청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측을 규탄했습니다. 노동 존중 실천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범죄 행위로 여기고 가혹한 법률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권과 한화오션의 만행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한화오션이 농성장을 침탈하는 등 사측과 노조 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1월 2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위인설법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입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한 건데요.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날인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이에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른바 위인설법이 아니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라는 아부성 법률인 거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다.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꼼수 법안입니다.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임을. 이재명 대표 역시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유죄를 받은 법을 바꿔가지고 본인이 무죄가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처음 보는 일이고요. 선거법 위반자가 이 선거법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정말 국민 어느 누구도 수긍하시지 못할 겁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면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 대표는 면소, 즉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개정안 발효 시점을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내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도 그렇고 정치권 혹은 전문가들이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아요. 검찰은 또 선관위 해석을 또 인정도 안 해줘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위인 설법 이런 건 아니다. 당연하죠. 당선 무효형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해당 법안의 발의자인 박희승 의원 역시 판사 시절부터 지켜온 소신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며 당 지도부와도 상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국회 재표결을 거쳐야 하고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인 만큼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사흘 청문회입니다. 역대 최장, 사흘간 진행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청문회 내내 핵심 키워드는 다름 아닌 파우치 공방이었는데요. 이 명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파우치라고 쓴 배경이 있습니까?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디올 파우치가 상품명이고요. 방송에서 영어를 쓸 때는 우리말로 한번 다시 풀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를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몰백, 작은 가방이라고 나옵니다. 사장 후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는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백을 말장난으로 호도해서 심기 경호해준 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300만 원 넘는 이 고가 명품백 말장난으로 그냥 파우치라고 물타기 하고 어떻게 파우치가 아니 저기다 해야죠. 그걸 밝힐 수 있어야죠. 뭐가 떳떳하게 거기에서 자료를 못 내놓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 보도량이나 태도가 다른 방송사와 비교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이런 지적들도 이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박장범 후보가 앵커였는데 그때 KBS는 왜 안 다뤘어요? 개별 뉴스 프로그램 선택에 대해서는 제작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뉴스 밸류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장 후보께서는 제작진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늘 결정합니다. KBS는 한 건 했어요. 11월에. 이게 제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제작진이 잘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이어 당초 19일까지 이틀간 이어졌던 청문회가 하루 더 연장된 건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선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사흘간 벌인 건 사상 처음입니다. 법에 사흘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저도 힘들어요. 청문회를 방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낸다. 그랬다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가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북한식 인민재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청문회를 하는데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3일 동안 청문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논란 끝 역대 최장 사흘간의 청문회를 마친 박장범 후보자. 민주당은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추천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위한 방송장악 시나리오라면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KBS 사장은 이사회 임명 제청과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만큼 대통령의 임명 재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 기자님께서 오늘 발제해 오셨죠.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고요. 또 25일 날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사법과 관련한 여야 공방. 또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25일에 있는데 이제 그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성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 이제 방침을 밝힌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화풀이 탄핵쇼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제 또 시도했고, 이 대표를 구하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국민의힘이 역시 날을 세웠습니다.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법안이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혐의들을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없애려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딱 이 시점에, 그것도 1심에서 그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이 시점에 저걸 추진하는 걸 보면 왜 옛말에 있는 이하부정관이죠.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매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정면으로 배치한 그런 결정이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 정말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의 그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하필이면 이 시점에
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식의 그 일종의 그러니까 법안의 사유화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뭐 기자회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안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은 참 어찌 보면 과감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사 탄핵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뭐 그건 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검사 탄핵 추진 몇 번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탄핵 추진은요, 잘 아시다시피 헌법이나 법률 위반입니다. 지금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게 명확치도 않은 사람들을 계속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표결해서 헌재로 보내면 네. 뭐 또한 마찬가지로 기각되겠죠. 저 불필요한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사 탄핵 추진은 불필요한 정치 공세이고 또 민주당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뭐 법안이다. 앞선 이제 뭐 정치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위인 설법 특정인을 위한 그런 이제 법안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원래 공직선거법을 좀 완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거를 치러 보니까 아는 거죠. 야 이거 이 선관이나 뭐 검찰 경찰에서 나를 의원직을 뗄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공포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있는데 이걸 내놓고 말은 잘 못해요. 일단 시민단체 이런 데서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선거법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출직 공무원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이 강하죠. 그래서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요. 이제 이분이 오래전부터 이 토론회를 준비를 해서 이제 법안이 지금 박희승 의원 개인 법안이에요. 네. 여기에 그 이번 선고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서면으로 인사말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 이제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후에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이번 1심 선고하고는 관련이 없다. 뭐 그건 관련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박희승 의원 그 개인 법안이 이게 민주당 의총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민주당 의총을 열어서 이거 당론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위인설법이 되는 건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총 열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오히려 더 못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검사 탄핵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그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한 것 때문에 탄핵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헌법하고 법률에 위반이 되는 공직자를 쫓아내는 제도입니다. 이게 한 2, 3개월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게 뻔한 사안을 탄핵 소추를 할까요? 여기 보면 서울중앙지검장도 들어가 있고 하던데 이것도 저는 그 즈음에 가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주당 안에 뭐 격앙된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걸 할 것처럼 뭐 기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탄핵 소추를 과감하게 하기가 그렇게 그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절박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 다음 대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434억을 내놓게 생겼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민주당이 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런 기조는 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선 자금 이제 국가 보조금 434억 원을 만약에 이제 반환하게 되면 민주당 자체의 존립도 굉장히 좀 위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타격이 크죠. 뭐 당을 거의 문 닫아야 될 지경이니까요. 민주당으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방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네. 그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면 현재 이제 의원직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이제 박탈하게 되는데 이걸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상향하자 뭐 이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좀 어떤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선고의 모든 형량이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900만 원 선고가 이제 많아지기도 하고 뭐 1,000만 원 넘는 것
넘을 정도면 이제 징역형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저는 뭐 그렇게 올린다? 그럼 올리면은 괜히 공연히 저 선거법 위반으로 그 입건된 국회의원들의 돈만 많이 나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90만 원 벌금 그럼 의원직 상실 안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게 한 900만 원 벌금도 의원직 상실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 달치 세비 뺏기게 되는데. 네. 글쎄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 구하기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한다고 치면 그러면 아마 판사가 또 그에 합당한 정도의 선고를 내리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차피 100만 원 이상이냐 뭐 1000만 원 이상이냐 이런 거는요. 이 판사가 이 범죄에 대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량을 선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이지 그렇죠. 액수 네.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어찌 보면 올리면 판사를 좀 우롱하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을 올리면 그만큼 형량이 늘어나고 형량이 곱하기 10이 그게 이제 되겠죠.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럼요. 별 의미 없는 법안이다. 그러니까 법을 의원들이 이제 고민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내놓는데 그걸 뭐 아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선거할 때 말은 풀고 뭐 돈은 묶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정치가 사실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에 대해서는 좀 너무 엄격하면 곤란하다. 대신 돈을 받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 돈을 뿌리는 것도 막아야 되고 돈을 받는 것도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고요. 이 법이 글쎄요, 당장 뭐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중에 과연 개정이 될까요? 오히려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개정하면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 혹시 법이 뭐 아예 그 관련 조항이 삭제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면소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재판 끝난 다음에 법 개정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행위시의 법률로 처벌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글쎄요, 뭐 그렇게 그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글쎄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거 뭐 이재명 봐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너무 좀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도 좀 실제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가운데 기존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4개 재판 이외에 이제 어제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 이제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이 증거도 없으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반발한 상황입니다. 뭐 결국 이제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인데. 네. 글쎄 이재명 대표가 그 공소장을 봤겠죠? 공소장이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모 씨라는 사람도 기소를 했습니다. 정모 씨라는 사람이 이 법인카드 유용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지사의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휘했는데 그러면 지사는 몰랐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재판을 보시죠.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그 검찰이 조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증거 없이 어떻게 기소합니까? 증거 없이 기소했으면 무죄 나오겠죠? 저는 무죄가 나오지 않고 일반 공무원들이 도지사의 부인이 경기도에서 그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썼는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다 결제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 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뭐 경기도 공무원들의 증언이 있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기록이 있든가 그런 증거들이 공소장에 나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인 김혜경 여사의 1심 선고에서 이제 150만 원 벌금형이 이제 내려지고 그 이제 직후에 이런 추가 기소가 나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사안에 대한 준비된 기소다 이런 그 여당 쪽의 입장이 있던데요. 뭐 김혜경 여사 재판 결과를 검찰에서 보고 있다 이런 보도는 미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검찰에 유리한 걸 잘 찾아서 아마 기소하는데 활용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걸 글쎄요 이렇게까지 따질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던 사람을
경기지사 할 때 무슨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 같다 해서 이거를 기소를 하는 게 맞는. 애초에 이게 경찰이 불송치했던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뭐 이거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근데 검찰이 무슨 소리야? 그 다시 수사해. 경찰이 말 안 들으니까 가져와. 그래서 사건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렇게 그 기관장 법인카드를 열심히 수사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아무튼 상식적으로 보면 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손보려고 의도적으로 좀 세게 수사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어떤 대단한 잘못이 있었는지 이왕 기소가 됐으니까 앞으로 재판에서 좀 가려질 겁니다.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마디 했어요. 본인이 지금 대구시장인 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는 전혀 그런 식으로 사적 이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네. 아무튼 이게 시도지사 하다 보면 가끔 이게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좀 애매할 때가 많다. 특히 차량 이용이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려고 검찰이 기소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망신주기 기소안인지 아리송하다. 이게 홍준표 시장 얘기입니다. 네. 또 정치는 간대 없고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진 2년 반이었다.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대가 없다. 이제 이런 그 한탄하는 내용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기소된 게 여러 건인데 앞으로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될 일도 참 많을 텐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추가 기소를 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뭐 홍준표 시장 말에 좀 뭐 일리가 있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가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수원 한 시장을 들러서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제 비명계이고 또 이제 차기 잠재적 대권 주자로 이제 꼽히고 있는 김 지사가 당 측의 공식 참여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삼총 삼김으로 불리는 그런 인사 중에 이제 한 명의 대동에 대해서 함께한 배경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에 쏠리는 사법 리스크를 좀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대표 간의 서열,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저 장면을 보면 확실히 아시겠잖아요. 뭐 결국 이재명 대표를 김동연 지사가 수행하는 형식을 띠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원팀을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혹시 잘못될 경우에 대비한 뭐 플랜 B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원팀임을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내용물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재명 대표가 일단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뭐 아니면 그와 유사한 뭐 피선거권 박탈 선고를 받는다면 그러면 그 균열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네. 그 이재명 이후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는 나올 수밖에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팀 행보로 이제 포장을 했지만 포스트 이재명 플랜 B는 이미 보이지 않게 가동을 하고 있고 25일에 이제 또다시 유죄 이상의 이제 판결이 나올 경우엔 더욱더 가속화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데 나중에 가속화되는지는 보일까요? 그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재명 대표가 이 비주류 통합 행보를 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뭐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그런데 반대로 지금 그 비이재명 쪽 아까 삼총 삼김이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아무튼 전직 총리 3사람 또 현재 김치성을 가진 차기 대선 주자 3사람 이분들 현재 지지율 다 합쳐도 한 10%도 못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그쪽에서 이번 선고 이후에 뭐 움직임이 있냐 하면 없어요. 오히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막 검찰하고 법원에 대한 뭐 비난, 비판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근데 당 대표가 지금 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아주 치명적인 1심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가면서 다음은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당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친명이든 뭐 비명이든 당원들 성향 관계없이 네. 그건 옳지 않은 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좀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요 며칠 동안 정치부 기자들이 계속 비이재명계 의원들 또 전직 의원들한테 얘기를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지금은 좀 보자. 앞으로 25일 선고도 있고 또 내년 사실심이 끝나는 2심 선고도 있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치인이 이렇게 움직이면 당심이나 민심이 좀 따라오고 했는데 지금은 당심이나 민심을 좀 거슬러서 또는 너무 앞서서 정치인이 움직이면 좀 역풍을 맞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25일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다음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라든가 열성 지지층이 검토하는 시기는 일단 올해는 넘어갈 것 같고요. 네. 내년 한 봄이나 여름쯤에서 이제 2심 선고가 또 이렇게 유죄로 나오는 뭐 이때까지는 가야 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뭐 암중모색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드러내놓고 비이재명의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면 이제 당원 게시판에 이제 대통령 부부 비방 글에 한동훈 대표의 이제 가족을 포함한 측근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놓고 이제 계파 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친윤계는 대표가 이제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 친한계는 경찰 수사가 이제 먼저다.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진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니 이게 본인이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침묵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거는 내가 쓴 게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의 부인이나 한동훈 대표의 뭐 예를 들어서 장인이나 뭐 이런 사람 이름으로 쓴 거는 뭐냐 이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도 물론 뭐 한 대표가 해명한다고 그걸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침묵하니까 더 의심을 받는 거죠. 해명을 해놓고 뭐 경찰 수사를 기다리자고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불씨를 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성 기자님. 예,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게 정당 안에서 게시판에서 벌어진 일을 진상규명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진상규명을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본인인데 그럼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기자들이 자꾸 와서 물어보니까 막 빨리빨리 걸어가서 지금 기자들은 런동훈 이런 별명까지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모르겠어요. 뭐 수사를 해서 밝히면 되고 죄가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고 죄가 없는데 왜 그걸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당 대표예요. 정치인입니다. 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처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이제 대통령에 이제 관한 겁니다. 오늘 남미 순방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최대의 난제가 총리를 포함한 이제 개각 인선이고 임기 이제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폭의 이제 개각이 이루어질 것인지, 국정 쇄신이 이루어질 것인지, 앞으로 이제 총리와 임기 2년을 넘은 장관들이 주요 이제 대상이 될 거란 이제 분석이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또 어떤 성향의 또 어떤 인물들이 이 개각에 포함이 돼야 할지 두 분의 마지막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무총리를 누굴 내세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는 다른 장관들하고 달리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또 뭐 언론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국정 전환, 국정 쇄신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국무총리로 이제 후보 추천을 해야 민주당에서도 뭐 임명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거지. 국정기조 전환 이런 거 없이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나 그냥 가겠다.
이걸 상징하는 인물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쉽게 임명 동의해줄까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장관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이쪽도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체를 할 수 있을진 알 수 없고요. 네. 누가 후보로 나올지 발표가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개각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야당하고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참모들을 바꿔도 그 참모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국무총리, 장관, 비서실장 바꿔봐야 그분들이 지금처럼 야당이 뭐 난 대통령 이 정권 자체에 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야 관계가 나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개각 인사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좀 정치적인 합의도 좀 하고 재판은 재판이고 국정은 국정 아닙니까? 네.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이재명 대표를 전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각도 좋지만 여야 간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현재 만나야 하는 시점이다. 네. 그렇죠. 뭐 만나는 거야 뭐 늘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총리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현안을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개각의 경우에는 사실 뭐 능력이라는 건 기본이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한다는 거는 능력 못지않게 쇄신이라는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그 지난 7일 기자회견이 허언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탄핵을 걱정해야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뭐 능력 못지않게 이번 인사의 특징은 쇄신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저 정도면 뭐 쇄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수준까지 인재를 발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요새 뭐 하도 청문회가 까다롭다 보니까 서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쇄신 능력 있는 이사의 그 쇄신 발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추병목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희가 뭐 선거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민주당은 주로 자 선거법이라는 게 뭐 승자를 처벌하는 거지 뭐 패자를 처벌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선거법은요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선거법이. 네. 그리고 규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온갖 수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오늘날 선거법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게 또 완벽하지도 않죠. 네. 또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일단 제가 그 기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한 줄 논평을 민주당의 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 예,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또 뭐 무겁게 선고가 내려지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과연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연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법률 또 여야 합의로 좀 의결을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여야 관계가 자꾸 나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뭐 동병상련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를 쓰러뜨렸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꼭 조문을 하자면 당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 문제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실 그 김건희 라인 또 정리해야 되고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거 들어줘야 되고요. 또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정부 여당 쇄신해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를 마무리로 오늘 시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